예, 신뢰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약간 얼굴에 공포서린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는 YTN의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영입니다. 왜 이렇게 공포 어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아니죠. 네. 치과 가기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아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치과 가기 좋아해요? 저는 상남자라서. 치과 가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냥 그렇게 돼요? 저는 치과에서 이 갈리는 소리도 잘 듣습니다. 나는 사실은 저는 치과는 안 무서워요. 그 이상해요. 딴 분들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치과에 대해서는 공포가 없어요. 어떤 게 제일 무서우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솔직히 얘기해서 안과.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 눈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망막 문제로 해가지고. 네. 그 안과는 뭐 이렇게 소리는 안 나지만 좀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치과는 난 별로 안 무서운데 치과 좀 무섭잖아요. 그 얼굴에 써 있는데 뭐예요? 저는 병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병원 안 무서워요? 제가 내는 의료보험이 얼마인데 네, 병원을 무서워하면 의료보험 많이 내는 거 보면 소득도 많은 모양이다. 아니죠. 아니 의료보험 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의료보험을 이제 얼마인데. 매달 내는 걸 생각을 하면 열심히 병원을 다녀야죠. 네. 소득이 많은 모양이에요. 소득이 많고 알았어요. 싶습니다. 많고 싶습니다. 오늘 새해 소원입니다. 새해 소원. 네. 더 많고 싶다라는 얘기. 그럼요. 네. 야, 근데 어쨌든 이빨 뽑고서 그거 참. 오늘은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내일 정말 끝나고. 내일 이제 멀쩡하게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일 것 같아요. 네. 모레부터 여기 붓고 하나만 뽑기 때문에 그다지 붓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어요. 네. 안 뽑아왔죠?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붓기를 이제 잠재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을 찌우면 돼요. 2, 3일 동안.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모르게. 너무 웃는 얼굴로 막말을 쏟아내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왜 푸근하게 이렇게 할 말은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도 좀 할 말을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지난 9일부터 2주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역번호 02 2000번으로 시작되든 6000번으로 시작된다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아주셔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5시부터 7시까지 들었다. 이거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오늘 오후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늘 오후였었죠. 네, 2시니까요. 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오늘 탈당과 신당 창당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라고 하면서 밝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서 정치적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회견 내용을 보면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서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을 떠나는 게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당내 비판자와 저희 지지자들은 수박으로 모멸받고 공격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도전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당 창당을 위해서 어제 탈당을 선언한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 등 비명계 모임이었던 원칙과 상식과 힘을 합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당 혁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직 사퇴 그리고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해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회동에서 이 요구를 거절을 하자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탈당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 등의 세력과도 연대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빅텐트라는 건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이 합당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각 정당이 자신의 정당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빅텐트라는 이름하에 모여서 그 빅텐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빅텐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군소 정당들이 잘잘하게 있으면은요 이거 바람 못 일으켜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면은 바람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바람이 있어야만 선거 구도에 맞는 바람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바람이 뭐 어느 정도일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게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바람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 공천 관련 이 또 여러 이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공관위 구성을 봤는데 일단 특징이 뭐냐면 10명의 공관위원 중에 5명이 법관 출신이에요. 법률가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5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데 그 10명 중에 3명이 이제 정치인 출신이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관위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공관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네. 공천이죠. 공천을 관리하는 거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거기서 네.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발언? 아니 네. 공천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천을 잘하려면요. 그들이 좋은 인물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공관위 임무죠. 그죠? 네. 아니에요. 공관위의 가장 주된 임무는 뭐냐면 좋은 인물을 물론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갈이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천을 못 받은 인물들, 예? 공천을 못 받은 기존 의원도 있고 정치인들을 어떻게 잘 다독이면서 더 이상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다독이는데 실패하면 이거는 그 정당 내부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됩니다. 막 집단 탈당 일어나고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어제 우리 천하람 위원장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삭이 아니라 알곡이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알곡이든 이삭이든 어쨌든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반발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잘 다독이는 역할을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 역할하는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 모두 사실상 정치를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공관위원장이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거 잘 못 넘어가면요. 제3지대에 있는 신당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세가 팽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점을 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최소한 2월 말 3월 초까지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탈당 계획까지 나왔을 때 민주당 129명 의원이 성명을 냈습니다. 공개적으로 탈당 계획을 만류를 했는데요.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다라고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신정훈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을 키운 민주당을 기억하길 바란다.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탈당 계획을 제고해달라고 호소를 했었고요. 당 지도부도 개별적으로 탈당을 만류하거나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국 이제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021년 1월 박근혜 사면론으로 이낙연 전 대표 정치적 폭망의 길로 들어섰고 2024년 1월 탈당으로 정치적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에게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친낙계로 분류됐던 이계호 정책위 의장,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의원은 역할을 다한 옛물 김대중 정신을 사칭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위해 헌신하셨다. 두 분의 정신과 민주당의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지금 살펴보면 여당의 입장에선 판세가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서 신당을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같이 만들든 안 만들든 중요한 것은 빅텐트를 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빅텐트 속에는 이준석 신당도 들어가, 개혁 신당인가요? 그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빅텐트 안에 들어간 정당들은 하나의 목적, 정권 심판론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빅텐트 치면은 각 그 빅텐트에 들어간 정당들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요. 역할 분담이라는 게 뭐냐면 A라는 정당은 뭐 예를 들면 뭐 호남 지역에 유리하니까 호남에 출마시키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영남의 지역을 출마한다. 수도권도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강북 강남권을 나눠서 뭐 강북권은 뭐 A라는 정당이 하면 뭐 우리가 뭐 강남권을 맡겠다.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작은 차이로 이 승부가 갈리는 지역에서는 당시 실제로 뭐 그 빅텐트 안에 들어간 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고 당선이 못 된다 하더라도 작은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에선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빅텐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논리대로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야당이 분열하면 좋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원칙과 상식 이야기 해볼 텐데요. 민주당을 탈당한 비주류 현역 의원 3인방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내일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빅텐트 구축을 위해 제3 정치 세력으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일 정도에 창당 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응천 의원은 신당의 1차 목표는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1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것도 목표라고 말을 했는데요. 창당 후에 이낙연 신당 또 이준석 개혁신당 등과 연대를 통해 확고한 제3 정치 세력으로의 입지를 굳히는 시도를 할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응천 의원이 이 기호 3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게 합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말씀을 들어보고 맞춰가면서 빨리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SBS 라디오를 통해서 이준석 신당 등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빅텐트를 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정당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 돌연 당 잔류를 선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응천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뭐 2, 3일 정도 만류를 했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이 잔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자회견을 위해서 소통관 예약도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와대 출신 그룹의 결속력이 강했다.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윤영찬 의원이 어떻게 됐던 저는 그거는 정치인의 독립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3번, 기호 3번이요. 이 3번을 받는 거는 정의당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3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진짜
이 만일 합당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요. 뭐냐면 더 많은 의원들이 움직인다면 뭐 그러면 3번 가능하겠죠. 제가 볼 때에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 3명이잖아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 쉽게 얘기해 5명만 더 나와도 그거는 3번은 달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정파 등록제라는 그 부분을 관철을 시키면은 빅텐트 안에 들어온 정당들은 모두 하나의 정파로지만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하지만 굉장히 고쳐야 될 법규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느 쪽으로 될지 제가 볼 때는 가장 손쉽다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방법은 조금만 더 기다려가지고 더 많은 그 의원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그 의원들과 함께하는 거 이거겠죠. 근데 저는 사실 어제 그 문자 논란 있죠. 네. 어제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낸 문자가 아니라 카톡이죠. 그 논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뭐 진짜 그런 걸 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의 진위는 뭐 윤리심판원 같은 데서 알아서 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라는 거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이 흘러간다라고 비명계 가뜩이나 좀 불안한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에는 탈당할 가능성은 추가적인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3당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움직일 가능성은 야당 의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당 의원보다. 아무래도 여당은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야당은 좀 다르거든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자, 다음으로는 MBS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퀘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61%가 나왔습니다. 또 올해 4월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응답이 39%가 나왔는데 이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4%포인트 감소한 수치고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 응답이 50%가 나왔는데 직전 조사에 비해 5%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MBS 측은 2023년 5월 조사 이래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3, 지지정당 없음, 모름, 무응답이 29%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전 조사와 같았는데 민주당의 경우 4%포인트 올랐고요. 또 최근 쌍특검 관련해서도 이제 설문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긍정평가가 23%, 부정평가는 65%였고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긍정이 18%, 부정평가 6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응답률은 15.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가 이 거부권 행사 항목인데 두 특검 모두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정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특검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만일 물었다면 조금 다르게 나왔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이 내려온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이 수사는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근데도 사실은 이게 뭐 기소가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물론 또 이제 그 명품백을 또 받았다 이런 문제도 사실 불거졌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그 특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사실은
그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느냐에서 약간은 다르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나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라는 측면도 당연히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게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억울할 수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억울할 수 있지만 여건이 억울한 여부를 지금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을 사실 여론은 따라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해줘야 돼요. 여론이 바라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반응성이 높지 못했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2%가 나왔잖아요.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이것과 제가 볼 때는 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고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권 전체가 진짜 한번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그 큰 이슈가 아니면 이 박스권에서 탈출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전체가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던 여당 공관위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공관위 구성을 완료를 했는데요. 총 10명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이자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이 포함이 됐고요. 장동혁 사무총장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내고 직전 총선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또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 한인지식 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 아동기금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 컨설팅그룹 코리아 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이게 평균 연령이 55.6세로 70년대생이 절반을 차지를 했고요. 여성은 2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 10명 중 5명이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법 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법률 전문가가 다수 포진한 것에 대해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다. 그러니 법률 전문가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 불출마 여부에 대해선 꼭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공관위 인선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한마디만 안 하려고 그러다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거니까 이 법률가들이 많이 포진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국회의원들을 전부 법률가로 만들죠. 예? 아니면 뭐 사시를 요새 사시가 아니라 로스쿨 나와서 변시를 치른 것을 일종의 자격으로 만들고 천만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은 맞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정확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양한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법이라는 건 그런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21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전부 이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에서 법률가 출신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 돼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특정 직종에만 18% 정도가 된다는 건. 이건 문제라고 제가 항상 지적해 왔던 거예요.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라 하더라도 일단 법을 만드는 데는 법은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식과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의식과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정말 체득한
문제점을 정말 고민해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국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가들이 많다라는 논리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곳에서 법률 전문가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런 고민은 있어요. 이 정치인들이 만일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임명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입니다만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야 모두. 예를 들면 그 불출마 선언한 예를 들면 김웅 의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공간에 집어넣으면 이건 문제가 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나를 임명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했던 과거에, 그래서 지금 정치를 안 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공관위원장을 시켜도 돼요. 그분들 정치 더 이상 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방식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만일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3명의 현직 정치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만일 스스로한테 공천을 주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해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네, 그럼요. 예, 그래요.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